안녕하세요. 이테크 조직 클라우드 개발 최정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입만 가지고 일하는 개발자에게도 한 가닥 빛을 내려준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이 발표에서 하나의 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가보려고 합니다. 먼저 과제의 의의와 목표를 짚어보고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무엇을 만들지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코딩하지 않고 일을 맡겨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의 의의와 목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AI는 향후 몇 년 동안 우리가 직면하게 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 연구 중 하나가 바로 GPT-4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챗GPT인데요. 이것은 자연어 처리를 위해 미리 훈련된 딥러닝 모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은 이런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예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별도로 AI를 깊게 공부하지 않아도 개발 효율과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챗GPT는 우리의 일상적인 프로그래밍 작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챗봇 개발, 콘텐츠 생성, 그리고 비즈니스 의사결정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우리의 일상 개발 작업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복잡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욱 단편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접근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작업을 위한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경우 기본 방식대로 수많은 코드라인을 짜는 대신 챗GPT를 이용해 간결하고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저는 오늘 오픈AI와 챗GPT를 활용한 실질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어떻게 이 기술들이 우리가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더욱이 이것들이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줄지를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러한 기술들이 미래의 개발 풍경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게 변할 수 있을지 한번 함께 알아봅시다. 그런데 왜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로버 X가 아니라 챗GPT를 사용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작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하이퍼클로버 X가 사내 공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시점이라 사용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좀 더디고 느린 챗GPT를 $20 내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데요. 써본 결과 올 하반기에 정말 많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모든 개발의 시작은 개발 요구사항을 분석하면서부터 MySQL 복제 지연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하드웨어 성능 이슈나 네트워크의 지연 외에도 롱 쿼리가 많거나 데이터 변경이 대량으로 발생할 때에도 복제 지연은 발생합니다. 특히 저희는 이번에 MySQL IDC 이중화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를 준비하면서 과연 IDC 간의 복제 지연이 동일 IDC에 더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가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만 평균적인 수치를 보는 것 외에는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복제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없도록 충분히 안전한 방법으로 코드를 구축해야 하지만 혹시 예상외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 원인이 복제 지연 때문은 아닌지 아니면 다른 숨은 문제가 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MySQL 복제 지연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도구가 필요합니다.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컨테이너 환경에서 구축하고 이를 그라파나 같은 BI 도구로 모니터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만들고 유지 보수도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체 솔루션을 개발하기보다는 가능하면 검증된 솔루션을 사용하고 싶고요. 이럴 때 오픈AI와 챗GPT의 접근 방식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챗GPT는 이미 다양한 데이터와 상황에 대해 학습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복제 지연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한 직관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분의 개발자가 직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고가의 솔루션을 구매하는 대신 챗GPT를 이용하여 효율적이고 저렴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 분석에 따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나열해 봅시다. 우선적으로 어떤 솔루션을 사용하여 개발할 것인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가능하면 남들이 많은 솔루션이면 좋겠죠? 그리고 이 솔루션을
자유롭게 다룰 코드가 필요하고요. 전 챗GPT에게 코드를 요구할 때는 주로 파이썬 코드를 요구해요. 컴파일도 필요 없고 배시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또 코드가 눈이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커 파일과 각종 쿠버네티스형 야물 파일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쿠버네티스를 이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요구사항을 한번 찾아봤고요. 이렇게 총 4가지의 산출물을 챗GPT를 통해서 한번 얻어내봅시다. 자, 이제 요구사항 분석이 되었으니 한번 개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는 솔루션을 획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남들이 많이 사용하는 솔루션, 즉 검증 솔루션을 사용하고 싶은데요. 오픈AI가 항상 이야기하길 많은 학습으로 인해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으니 이런 일에는 아마 전문일 듯 합니다. 한번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MySQL 목재전을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무료 솔루션 3가지를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자, 일단 3가지 솔루션이 나왔네요. 이 중에 두 번째 MySQL Utilities 같은 경우에는 MySQL 관리자들에게만 허용된 방식이고 저희는 개발자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관리자 도구를 이렇게 수정을 하거나 손을 대고 싶지는 않네요. 또 세 번째 솔루션은 이건 방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여주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AI가 뭐 할 말이 더 없었는지 좀 이상한 답변을 준 것 같은데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해결책인 페르코나 툴kit의 PT 허트비트가 가장 적당해 보입니다. 또 찾아보니까 PT 허트비트는 콘솔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를 통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PT 허트비트를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죠? 하지만 처음 보는 도구인 PT 허트비트의 실행 방법을 저희가 알 리가 없고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에 홈페이지나 매뉴얼을 찾아서 실행 파라미터를 하나하나 훑어보면서 테스트를 해봤었는데요. 이제는 굳이 그런 일에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PT 허트비트를 통해 다음과 같이 수행하는 명령어를 구성해줘. 그래서 메인DB나 슬레이브DB들 그리고 ID, DB, 패스워드 이런 정보들을 넘겼습니다. 네, 명령어를 현재 구성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각 슬래브 DB마다 각각 따로 실행을 해야 되나 보네요. 슬래브 DB별로 따로 명령어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만들어주고요. 심지어 오타로 고생할 일도 없어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릴 때 DB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메인 DB, 뭐 슬레이브 DB들, ID, 패스워드, DB. 이걸 입력을 해주지 않으면 챗GPT가 주로 이메일 값을 대신 입력을 해주곤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복붙할 때 실수를 좀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항상 저는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상수에 대해서는 미리 명령에 추가를 해두곤 합니다. 하지만 사내 인프라 주소나 포트를 막 공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한 값으로 이 부분 잘 대치를 해서 명령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사내 팀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조심 하시고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개발자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려줬지만 입으로만 일한다고 해도 최소한 이 파라미터들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또 여기 안 쓰인 다른 파라미터는 또 뭐가 있는지는 알아둬야 좋겠죠. 새로운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PT 허트비트에 파라미터를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전에는 홈페이지나 어디 매뉴얼을 찾아보면서 영문이나 그 나라의 언어로 된 걸 해석을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쉽게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매뉴얼보다 훨씬 자세해요, 보통은.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한국어로 설명이 나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빨리 넘겨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PT 하트비트라는 솔루션을 저희가 획득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PT 하트비트를 자동으로 데모처럼 실행을 해줘야겠죠? 하지만 저희가 코딩을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배시나 파이썬 문법이 항상 헷갈리거든요. 옆에 책을 넣고 타이핑을 해서 맞춰보는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코딩 자체도 챗GPT에게 맡길 거예요. 자, 이제 코드를 만들어주는 명령을 내려봅시다. 네가 생성한 PT 컬티베이트 명령어를 토대로 수행하는 파이썬 3 코드를 만들어줘. 모든 슬래브 DB는 동시에 모니터링 할 거야. 파이썬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는 동안에는 계속 모니터링 할 거야. 이 두 개의 조건을 붙여준 이유는 이건 약간의 노하우인데 만일 모든 슬래브 DB를 동시에 모니터링 한다고 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1번 DB 모니터를 하다가 중단하고 2번 DB 모니터를 하다가 중단하고 이런 코드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하지만 저희는 모든 슬래브 DB를 동시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모니터링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썬 프로그램이 계속 떠 있어야 되고 그 프로그램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저희가 다시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조건들을 추가해 줬습니다. 또 코드를 살펴보시면 마스터 프로세스와 슬레이브 프로세스를 여러 개를 서브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잘 실행을 해주고 있어요. 챗GPT의 장점 중 하나가 이렇게 서비스 레벨에 반영할 만한 훌륭한 코드를 만들어주고 또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하나 이 코드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가 그 코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찾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실제로 사람이 개발할 경우에는 약간의 귀찮음과 나태함이 끼어들면서 대충 넘어가거나 일부 하드코딩을 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AI는 이런 점에서 좀 더 안전하고 훌륭한 코드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점에선 저보다 더 좋은 코드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잘 좋은 코드를 만들어 주긴 했는데, 저희가 요청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스레드가 돌아가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모니터링을 무엇로 할 것인가? 가 필요하죠? 어, 저희는 이 딜레이를 프로메테우스 익스포트를 통해서 조율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라파나와 프로메테우스를 이용해서 두 개의 지표를 쉽게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코드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DB 설정들도 이렇게 하드코딩 되는 것보다는 좀 외부 환경 요소를 뽑아서 여기저기 환경에서 써보고 싶어요. 파이썬이니까 그런 거 지원은 문제가 없겠죠. 자, 파이썬 코드를 다음과 같이 계산해 달라고 명령을 내려볼 예정입니다. 한번 내려볼까요? 파이썬 코드의 파라미터 설정은 환경 모니터를 통해 설정할 수 있도록, 즉 하드코딩을 줄이기 위한 부분,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딜레이는 프로메테우스 익스포트를 통해서 조율을 하기 위해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포트는 9000으로 설정을 달라고 했고요. 명령을 내려보면 이렇게 어떤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 어디에 사용을 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변수를 설정할 때도 환경 변수의 그 변수 키 이름도 굉장히 적절하게 잘 만들어져요. MySQL 마스터 호스트나 MySQL 슬레이버 호스트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표현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익스포트를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HTTP 서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9000번으로 HTTP 서버를 이용해서 노출하겠다라는 코드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게이지 오브젝트를 통해서, 게이지 매트릭을 통해서 프로메테우스 익스포트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노출하는 코드도 같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마지막에 보면 제일 놀라웠던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사용했고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프로메테우스를 사용하기에 프로메테우스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해주고 이걸 또 어떻게 설치해 주는지까지 알려주는 굉장히 똑똑한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는 모니터링을 수행할 코드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였으니 도커 파일도 만들어 볼까요? 저희가 컨테이너 환경에서 사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도커와 쿠버네티스 환경을 이용할 텐데요. 쿠버네티스 그 도커 파일을 먼저 만들어 봅시다. 저는 이게 도커 파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만들 때마다 매번 문법을 헷갈린달지 런이었나 커맨드였나 이런 부분들에서 항상 헷갈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걸 싫어하고 보통 다른 데 있는 걸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있곤 하는데요. 하다 보면 자꾸 실수로 이전에서 빼야 될 것, 아니면 이전에서 잘못 복사한 부분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챗GPT에게 요구사항을 말하고 도커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더 뛰어난 결과, 그리고 더 안전한 결과를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네, 거기 잘 만들어지고 있죠? 네. 파이썬 3.8 기반의 이미지. 아마 이 이미지는 본인들이 사용하는 이미지로 아마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일 테고요. 그 외에 패키지를 설치하고, 파이썬 스크립트를 설치하고, PIP를 통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그리고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는 코드까지 정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도커 파일까지 만들어져서 최종적으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모니터링을 할 야물 파일들이 남았습니다. 야물 파일들만 우리가 획득을 하면 한 줄도 망줄지 않고 고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기에 디플로이먼트 피그맵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는 도커 파일도 도커 파일이지만 이 야물 파일들 만드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 대부분의 패턴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고 또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인식을 못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항목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 디플로이먼트를 만들 때, 컴피너 맵을 만들 때 API 버전부터 해서 메타데이터, 그 밑에 데이터 많습니다. 이거를 잘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복붙으로 많이 만들고 있곤 하는데요. 복붙을 하면 항상 뭔가 하나 실수했는데 다행히 이미지를 빌드하거나 그 배포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나주면 찾아서 하겠는데 에러가 안 나면 설정이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 확인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수도 있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챗GPT에게 맡겼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없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저는 편리하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쿠버네티스에 맞는 야물 파일들도 확보를 했습니다. 아이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실수를 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마스터와 슬레이브 DB 포트는 3036이었어요. 그래서 3036 포트로 설정을 해달라고 바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 명령을 내릴 때 자세히 보시면 어디에서 3036 포트로 설정을 해달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고 단순히 포트를 3036으로 설정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한번 다시 정리해서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재미있게도 앞에 있는 모든 그 지금까지 결과들에 대한 문맥을 다 얘는 이해를 하고 있고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코드에서 3036으로 그냥 포트를 바꾸고 쿠버네티스 설정에도 비슷한 설정을 다 바꿔요. 보시면 기본 설정은 다 기본 동일하게 가지만 MySQL 포트에 3036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 영리하게도 환경 변수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네요.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 보면 쿠버네티스 설정, 이 컴피그 맵에서 포트를 외부 환경 변수로 받아올 수 있도록 역시나 같이 설정을 했습니다. 기본값인 3036을 지정을 했고요. 굉장히 똑똑해요. 이런 그 대충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정확하게 반영을 해줍니다. 쓰다 보면 쓸수록 점점 이런 편리한 부분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구축한 DB 복제 지연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프로메테우스에 저장을 하고 프롬QL을 통해 그래파나를 이용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각 DB별로 모두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0 이상이 될 경우에 저희가 알람을 받도록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VOC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과연 복제지연 때문에 발생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DB 관리자분들께 연락을 드려야 됐고 그로 인해 그 시점에 복제지연이 어느 정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아서 이슈를 해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예를 들어 밤에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침까지 기다려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딜레이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모니터링 지원을 구축함에 따라서 빠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눈치챈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저희가 파이썬을 통해서 프로메테우스 스포트를 했었고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를 통해서 저장을 하고 그래프 하나로 이를 조회하고 모니터링 알람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메테우스를 설정을 하진 않았어요. 사실 이걸 구축하는 시점에서는 프로메테우스 서버가 따로 있었고 프로메테우스에 저장을 하는 거를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바닥부터 구축을 하게 된다면 아마 중간에 프로메테우스 서버가 없으면 지표를 조회하거나 저장하지 못할 거예요. 이 부분은 그냥 각자 추가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와 같은 방식에서 한 단계만 짚어내면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렵지 않게 구축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챗GPT에게 명령한 내용을 모아서 다시 한번 봅시다. 먼저 MySQL Replication Delay를 측정할 수 있는 무료 솔루션 3가지를 추천해줘. 그리고 이를 통해서 PT Heartbeat라는 솔루션을 저희가 설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PT Heartbeat를 통해 다음과 같이 수행하는 명령을 구성해줘. 그리고 PT Heartbeat의 각 파라미터를 설명해줘. 이를 통해서 저희는 PT Heartbeat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모두 숙제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Heartbeat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되었고요. 네가 생성한 PT Heartbeat 명령어를 토대로 수행하는 파이썬 3 코드를 만들어줘. 그리고 다음과 같이 개설해줘. 이를 통해서 저희는 파이썬 3 코드를 얻었죠. 여기까지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들,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인스턴스의 기본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제 포장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위해서 항상 돌아가는 인스턴스가 필요한데, 이제 버그 파일을 설정해줘. 그리고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하기 위해 디플로이먼트와 컴피그 맵을 생성해줘. 이걸 통해서 저희는 언제든지 돌아가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인스턴스 생성에 대한 그런 방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터와 슬레이브 DB의 포트는 3036으로 설정해줘 라는 명령으로 좀 더 추가적인 개선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 하지만 챗GPT가 항상 좋은 답을 바로바로 내주지는 않았었는데요. 가끔은 좀 잘못된 답, 어떻게 보면 잘못된 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쓸 수 없는 답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대부분에는 명령을 제대로 내리지 못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버전 정보를 잘못 명시하거나 논리적으로 부족한 빈틈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두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가 생성한 PT 허트비트 명령을 토대로 수행하는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명령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파이썬 코드가 버전 호환성에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3.7 이상에서만 동작하는 파이썬 코드를 제공해 놓고 설치는 3.8 이상에서만 사용되는 라이브나 클라이언트를 설치한달지 또는 반대로 2점대의 코드를 제공을 해놓고 3점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또 제공을 한달지 설치를 한달지 이런 뭐 각각의 답에서는 틀리지 않지만 문맥상으로 이걸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MySQL 쿼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MySQL 쿼리가 버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요청하는 소프트웨어 버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면
더 정확한 답을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잘못된 답을 가지고 문제를 찾기 위해서 이제 뱅글뱅글 도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이미 도커 파일이랑 야물 파일 다 만들어 놓고 돌렸더니 에러가 났는데 이 에러가 어디에서 난지를 찾다가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버전 명시를 항상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CentOS에서 파이썬 3.7 이상을 쓰고 싶은데 제가 기대한 거는 염을 넣는 거였어요. 도커 파일에 염을 추가해서 3.7 이상, 3.8을 쓸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거였는데 CCP는 굳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소스 코드를 다운받아서 컴파일하고 설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잘못된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도커 파일 이미지 빌드가 훨씬 길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중간에 어떻게든 단계가 많아진다는 거는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나 앞뒤가 맞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제약 조건은 최대한 많이 제시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염을 이용해줘 라는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 거죠. 그러면 위에 버전을 명시하는 것처럼 훨씬 더 원하는 답을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답을 항상 얻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버전하고 이런 제약 조건을 최대한 잘 요구를 한다면 챗GPT는 여러분들에게 더 완벽하게 원하는 결과를 줄 겁니다. 이거는 챗GPT뿐만이 아니죠. 저희도 이제 일반적인 개발을 할 때 옆 동료들, 다른 팀의 개발자들에게 뭔가 요청을 할 때에도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똑같이 챗GPT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MySQL 복제 지원 모니터링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왔었죠. 파이썬 코드도 만들어 봤고, 야물 파일이나 어떤 환경 설정에 대해서도 생성을 해봤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좀 잡일을 줄이는 꿀팁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규식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식이라는 게 생각보다 문법에 버전이 좀 다양하기도 하고 또 기호가 많다 보니까 까먹기도 하고 아무튼 만들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저희 같은 경우에 라이브 스트림을 개발하면서 통계를 자주 보게 되는데 AWS를 통해서 라이브 스트리밍한 방송들의 통계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명령을 사용을 해요. live-domain.net 도메인을 사용하는 URL인지 검증하는 정규식을 만들어줘. 네, 여기에서 자바에서 이용을 할지, 키바나에서 이용을 할지, 또는 이런 식의 정규식도 있고, 좀 버전이 다양합니다. 코드상에서는 자바를 써야 될 테고, 키바나에서 ES상인 걸 검색할 때는 이렇게 키바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규식을 써야 되겠죠. AI는, 특히 챗GPT는 이런 여러 가지 버전의 정규식을 샘플로 제공하는데 굉장히 큰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져요. 만일 정규식을 만들다가 여기에서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라이브 도메인 닷넷인데 중간에 도메인에 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걸 또 따로 검증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 명령만 추가하면 아주 훌륭하게 정규식을 수정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현재 쌓고 있는 제이슨 로그를 엘라스틱 통일을 조회하고 싶어. 근데 난 파이비트랑 로그 스태시를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어. 어떡하지? 파이비트와 로그 스태시는 각각의 야물 파일들 그리고 컴피그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익숙한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또는 기존에 쓰던 게 있으면 대충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도 많이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수정이 들어가야 된다. 또는 난 안 해봤어. 그러면 처음에 만들 때 이게 생각보다 살짝 복잡합니다. 파이비트 같은 경우에도 제이슨에 대한 어떤 설정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로그 스태시의 경우에는 푸른이나 이 필터 안에 그록 필터 같은 것도 들어가기도 하죠. 엘라스티서치나 아웃풋에 대한 각각의 문법도 외우기 힘들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호스트가 아니라 호스트로 되어 있을 경우에 에러가 나지만 짤 때 이거 까먹기 굉장히 쉬운 부분이거든요. 배포할 때만 알고 잘못됐네? 다시 수정하고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좀 복잡하게 이게 인덱스를 좀 많이 돌려고 하면 복잡해지는데 이걸 하나하나 또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항상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외워야 되고 또 여기에서 오타나 잘못된 내용들을 쓰면서 또 에러가 나고 이걸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자주 쓰는 솔루션들의 야물 파일이나 컴피그 파일들을 챗GPT나 AI에게 맡겨서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 익숙해지면 새로운 솔루션을 빠르게 구축한다든가 새로운 지표를 좀 빠르게 구축하고 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예제는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방송 제목들을 모아서 메일로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꾸 엑셀별로 변하는 로직에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 방송 제목들을 모아뒀다 보니까 몇십 개, 막 100개, 200개 정도의 그 제목들이 모여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안에서 어떤 걸 실패하다 에러를 냈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정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골치를 썩히고 시간도 오래 보냈는데 순간 이제 어느 순간 디버거에서 보는데 문자들이 웹브라우저에서 이상한 글꼴로 표시가 된 내용들이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왜일까? 알파벳인데 에러가 났지? 그래서 그 제목들을 그대로 긁어서 물어봤어요. 웹브라우저에서 일부 문자를 폰트가 다르게 표시되는데 이유가 뭘까? 샘플은 이것들이야. 그래서 여기가 실제로는 뭐 수십 개, 100개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입력을 했더니 제공된 샘플 문자를 살펴보면 일부 문자는 일반적인 알파벳 또는 숫자가 아니라 특수한 유니코드 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잘 못 읽겠어요. 몽토기일까요? 몽토기에서 사용된 문자는 일반적인 알파벳 문자가 아니라 Mathematical Alphanumeric Symbols 유니코드 블록의 일부입니다. 수학적 알파벳 기호라는 내용이라는데 이 문자들은 일반적인 텍스트와 구분하기에 특별한 스타일로 렌더링 되기 때문에 다른 폰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자들은 일반적인 문자, 알파벳 문자가 아닌 특수 유니코드 블록이다라고 해서 전부 이게 뽑아져요. 굉장히 편리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절약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에서는 미리 문자를 바꿔서 메일을 보내줘야 되겠다. 특수한 유니코드 문자가 아닌 일반적인 알파벳이나 숫자로 치환을 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물음표로 바꿔주는 그런 것으로 바꿔서 보내줘야 되겠다고 해서 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I는 패턴을 찾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그리고 다른 패턴이 있는 샘플들을 되게 빠르게 찾아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쉽게 구분해서 알려주고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소모적이고 또 이런 패턴을 사람이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유니코드도 계속 새로운 문자들이 생성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지만 AI는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이 내용에서 사람이 그냥 눈으로 계속 확인을 하는 거를 빠르게 AI에 확인을 해줌으로써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던 예제인데요. 이런 패턴의 차이를 찾는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이런 경험들을 많이 겪으실 텐데 개발을 하다 보면 AI를 이용해서 빠르게 해결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발표의 끝이지만 출시도는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래서 AI는 완벽한가요? 그렇지 않다면 일을 맡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고 저도 고민을 해왔어요. 특히 환각 현상 유명하잖아요. 챗GPT도 그렇고 모든 AI는 환각 현상을 가졌다. 즉 환각에 빠지고 이상한 답을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많이 유명한 케이스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에 레이저포를 퓨전 캐논을 설치해서 싸웠다 그런 답변도 예전에 던지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상한 답변을 제공을 하고 한번 잘못 만들면 추가적으로 계속 물어봐도 계속 잘못 만들면서 스스로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 케이스도 되게 재밌는 케이스였는데 클릭하우스에서 데이 오브 위크를 추출하는 방법을 한번 명령을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먼저 데이 오브 위크 함수를 정의하래요. 어쩌라고요. 이제 저보고 이걸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그 쿼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되게 황당했어요. 이거는 최근 챗GPT나 4.0에서는 안 그러고 굉장히 예전 버전에서 발생하던 문제이고 많이 개선이 됐지만 아직까지 이런 경우들이 아예 없진 않죠. 아직도 환각현상에 대해서는 많이 그,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AI가 함께 개발된 건 잘못된 방식일까? 맡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만든 결과물도 언제나 불완전하고 에러를 노출합니다. 심지어 아주 잠깐의 나태함으로 서비스를 나락으로 빠뜨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고 팀원들이 모여 리뷰하고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테스트합니다. 절대로 AI가 생성한 코드를 맹신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코드를 리뷰하고 실행해보고 결과를 테스트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가 AI를 쓰지 말아야 될 이유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이를 컨펌하기 위한 개발자로서의 능력을 단련하고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어차피 개발자들은 혼자서 세상을 만들 수는 없어요. AI도 하나의 개발자로서 함께 생각을 하면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